그래서 제가 앞에서 BCI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BCI라는 기술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그 뇌가 동작하는 원리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뇌의 변화들을 이제 분석해내고 뇌의 상태를 예측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뇌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전공이 아닌 학생들이 이것을 이제 얼마나 깊이 알아야 될까 이런 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명칭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우리 몸이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그래서 뇌라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좀 알아보면 또 재밌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이렇게 두 개의 신경계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중추신경계란 우리의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등에 있는 뼈를 척추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척수라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뇌가 이렇게 있고 뇌에서 이렇게 연결이 된 척수라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추신경계에 해당을 하게 되고 이 중추신경계에서 몸의 각 부분으로 신경이 뻗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런 신경들을 말초신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각을 느끼거나 우리 몸을 움직일 때는 먼저 감각을 느낄 때는 내가 어떤 물건을 만졌다라고 하면 그 촉감이 전기신호로 변경이 되게 되고 그 전기신호가 말초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으로 전달이 되고 중추신경에서 다시 뇌로 전달이 돼서 우리가 어떤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거는 뇌에서 어떤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이 척수를 통해서 뭐 팔로 전달이 되면 이제 팔을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 명령이 다리로 움직이게 되면 다리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되게 되고 이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서로 전기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감각을 느끼거나 어떤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중추신경계는 크게 뇌와 척수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 이때 이 중에서 이제 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뇌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생겼고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대뇌, 소뇌, 뇌간이라는 것으로 구분이 되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대뇌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소뇌는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소뇌에 해당을 하게 되고 뇌간이라는 건 지금 여기 이렇게 줄기가 보이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뇌간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이 대뇌는 또 세 개의 옆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전두엽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무슨 어떤 코미디 프로 같은 데 보면 뭐 전두엽이 찌릿찌릿하다 뭐 이런 뭐 전두엽을 강타하는 뭐 이런 표현들 쓰는 게 지금 이 앞부분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데가 전두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제 전두엽이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할 때 그 사용이 되는 부분이 이제 전두엽이고 그리고 어떤 감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전두엽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그 예전에 꽤 오래된 이제 신경과학 쪽에서 유명한 일화인데 어떤 광부가 다이너마이트 사고가 나서 전두엽에 이렇게 그 어떤 창이 찔리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다행히 살았어요. 수술을 통해서 다행히 잘 살았는데 전두엽을 다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굉장히 성격이 난폭해지고 그렇게 성격이 변하게 됐더라라는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전두엽이라는 건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성향, 어떤 사고,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두정엽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후두엽이라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 요 옆에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측두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 두정엽은 이게 조금 딱 두정엽이 뭘 한다 이렇게 정의 내리긴 조금 어렵고, 후두엽,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은 시각과 관련이 되어 있고, 측두엽은 어떤 소리를 듣는 것 또는 어떤 기억력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렇게 크게 대뇌, 소뇌, 뇌간으로 나뉘어지고, 대뇌는 전두엽과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대뇌, 뇌를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주로 대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앞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이 중에서 우리는 주로 대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대뇌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엽들 중에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대뇌를 다시 그려본 거고, 이 대뇌는 영역들마다 담당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전두엽 부분은 어떤 사고와 관련이 되고,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1차 운동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1차 운동 영역은 움직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초반에 설명을 드릴 때 내가 손을 움직이려고 하면, 오른쪽 손을 움직이려고 하면 왼쪽 뇌 중앙에서 변화한다는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1차 운동 영역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죽은 사람의 뇌를 해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렇게 담당하는 영역이 또 나뉘어져요.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은 아니고 이 초록색 부분을 초록색 부분의 단면인데, 빨간색 부분도 이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 1차 운동 영역 중에서도 얼굴 움직임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어떤 손 움직임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뭐 얼굴을 담당하는 영역, 다리를 담당하는 영역, 뭐 발을 담당하는 영역, 뭐 혀를 담당하는 영역, 뭐 내장기관을 담당하는 영역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고, 그 중에서도 위치마다 담당하는 부위가 다르다라는 것이고, 이 뒤에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1차 감각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단면을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입술, 얼굴, 손, 얼굴, 뭐 팔다리를 담당하는 영역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래서 만약 우리 뇌는 신호를 정기적으로 주고받거든요. 명령을 내릴 때 내가 뭐 팔을 움직여라 라고 하면 뇌에 팔을 담당하는 영역이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서 그걸 중추신경을 통해서 말초신경으로 전달이 돼서 우리 팔을 움직이게 되는 건데, 이때 특정 뇌 영역에다가 어떤 적당한 전기 자극을 주면 내가 팔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뇌에다 전기 자극을 주면 특정 팔이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뭐 다리를 담당하는 영역에다가 전기 자극을 준다. 그러면 다리가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1차 감각 영역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1차 감각 영역 중에서도 이렇게 부위마다 담당한 역할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1차 감각 영역에 이 손의 위치에다가 적절한 전기 자극을 주면 내가 손에 짜릿짜릿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체를 만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손의 감각이 느껴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특정 영역, 다른 영역을 자극을 하면 어떤 얼굴의 감각을 느끼게 해준다거나 뭐 팔이나 다리의 감각을 느끼게 해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게 참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영역, 후두엽이라고 했었죠. 이 후두엽은 시각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후두엽 중에서도 이제 1차 시각 영역, 뭐 2차 시각 영역 이렇게 차가 달라지게 되긴 하는데, 이 시각 영역에다가 시각 중추에다가 적절한 전기 자극을 주면 마치 반짝이는 것들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 기술이 정밀하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나중에 정말 기술이 엄청 발달을 해서 뇌의 각 영역들을 정밀하게 자극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아무것도 보지 않는데 전기 자극을 줘서 어떤 사물을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VR 장비나 뭐 AR 장비 같은 걸 가지고 가상 현실을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 미래에는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줘서 어떤 사물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VR이나 AR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진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느끼게 해줄 수도 있고, 사실은 좀 더 가치 있는 연구를 소개드리자면 지금도 그런 연구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장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장님들은 이제 눈을 다쳐서 앞을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눈을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 것은 눈을 통해서 그 시각 정보가 이 후두엽으로 전달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눈을 다쳐서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카메라를 외부에 달아서 카메라에서 얻어진 정보를 적절하게 시각 정보로 변경을 해서 후두엽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면 이 앞을 못 보던 맹인 분들도 어떤 시각 그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학회에서 발표했던 걸 봤을 때는 현재 기술로는 어떤 문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가지고 이 사람이 보는 문자가 뭐 A인지 B인지 C인지 이렇게 문자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보는 것과 관련된 시각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브로카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브로카 영역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는 지금 여기서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게 왼쪽에서 본 뇌고, 마찬가지로 대칭적으로 오른쪽에도 동일한 뇌가 있고, 왼쪽 뇌가 대부분 왼쪽 뇌가 오른쪽 오른쪽 몸의 움직임을 담당을 하고, 오른쪽 뇌가 왼쪽 팔다리 움직임을 관여하게 되는데, 물론 그걸 중복적으로 관여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왼쪽 뇌가 오른쪽 뇌가 왼쪽을 담당을 하는데, 말하는 것과 관련된 뇌는 왼쪽 뇌에 있어요. 굉장히 일부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왼손잡이 중에서 한 3% 정도는 오른쪽 뇌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 뇌에 이제 말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쯤에 이제 브로카 영역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말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쯤에 이제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듣는 것과 관련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거나 뭐 이런 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 뇌는 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 뇌를 쓰면 쓸수록 해당하는 부분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한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과 관련된 스피킹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영역이 이제 발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듣는 것, 리스닝과 관련된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럼 이 영역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영어 공부했는데 뭔가 읽기나 뭐 듣기 이런 건 어느 정도 되는데 내가 말을 잘 못하겠다. 그런 게 이렇게 부위가 나뉘어져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네가 좀 같은 데서 관장을 하면은 내가 영어를 말하기 듣기 다 이렇게 웬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듣기는 잘 되는데 말하기가 안 된다. 말하기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근데 내가 뭔가 말하기, 스피킹은 잘 되는데 리스닝이 잘 안 된다. 그거는 말하기 연습만 하고 리스닝 부분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뇌는 가소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쓰면 쓸수록 발달이 되고 안 쓰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퇴화가 돼요. 그래서 이게 참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가끔 뭐 이렇게 개그 프로 같은 데 보면 내 뇌는 진짜 되게 비싼 뇌야, 나는 하나도 안 썼어,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뇌는 안 쓰면 그게 다 퇴화가 돼서 백지장과 같이 새 거가 아니라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을 해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영어 공부 내가 자신이 없다, 나는 영어 쓸 일이 없어, 영어 공부 계속 안 하면 안 할수록 해당 뇌 영역이 이제 조금씩 퇴화가 되게 돼서 갈수록 더 못하게 돼요. 이 수학도 마찬가지고 뭐 과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해야지라고 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 그 부분이 계속 발달이 돼서 계속 더 잘할 수 있게끔 계속 발달을 하게 돼요. 나이가 먹었어도. 그래서 이제 잠시 여담이었지만 열심히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 어쨌든 우리 뇌는
이런 식으로 영역마다 담당하는 역할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듣는 것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을 들었는지, 높은 음, 낮은 음 들었는지, 얼마나 큰 음, 센 음을 들었는지, 뭐 작은 소리를 들었는지 같은 것들을 이 영역에서 이제 처리를 하게 돼요. 그 외에도 이 뇌 안쪽을 봐보면 그 측두엽 안쪽에 히포캠퍼스, 우리말로 해마라고 하는데, 해마라는 영역은 이제 또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이제 변환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것과 관련된 기능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뇌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 영역들마다 담당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물을 봐서 이게 뭔지를 인식한다라고 하면 딱 이 시각 영역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받으면서 그것들을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뇌파를 분석하는 것이 참 되게 쉽지 않고 어려워요. 네. 어쨌건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 뇌는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 담당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뇌는 뉴런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신경세포라고 하는데 신경세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이렇게 뭐 네, 한글 명칭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잠깐만요. 네, 그냥 영어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덴드라이트라는 부분이랑 셀바디라는 부분이랑 엑손이라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 신경세포가 있고, 이런 신경세포가 우리 뇌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각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신경세포예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이런 신경세포가 약 1000억 개 정도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신경교세포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글리아나 글리아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경세포보다 10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1조 개 정도의 교세포가 있어요. 신경교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약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와 1조 개 정도의 글리아셀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뇌가 어떤 신호 처리를 하고 뭔가를 보고 느끼고 운동 명령을 내리고 이런 것들은 이 뉴런, 신경세포가 신호 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느끼고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고, 이 신경교세포는 이 뉴런이 이제 우리 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어떤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 뉴런에다가 어떤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늘 같은 걸 찌르면 면역체계에 의해서 세포가 달라붙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신경교세포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이 뇌에서 면역 역할을 담당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 뉴런과 뉴런들이 서로 이제 신호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 뉴런과 뉴런이 이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뉴런에서 나온 이 말단이 다른 뉴런에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어서 이 이전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신호를 주게 되는데,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해요. 그래서 뉴런과 뉴런 간에 신호를 주고받는 것은 시냅스라는 걸 통해서 주고받는데, 한 뉴런당 다른 뉴런과 시냅스를 얼마나 이루냐면 평균적으로 1000개 이상의 시냅스를 이뤄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얼마나 복잡하냐면, 우리 뇌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게가 한 3점 몇 킬로 정도 돼요. 근데 한마디로 굉장히 작죠. 실제 보면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돼요. 굉장히 작은데 이 뇌가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거보다 10배 많은 1조 개 정도의 신경교세포를 이루고 있고, 이 뉴런들이 서로 신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각각의 뉴런이 다른 뉴런과 1000번 이상 연결이 돼 있으니까 1000억 개 곱하기 1000개 정도의 굉장히 복잡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각각의 뉴런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도 하고 감각도 느끼고 명령도 내보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뉴런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뇌파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의도를 예측을 해서 이제 로봇이나 컴퓨터들을 제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000억 개가 넘는 뉴런이 1000개 이상 연결이 되어서 신호를 받으니까 이런 뇌파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리고 이제 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조를 살펴보면 이 뇌를 이렇게 세로 단면으로 잘려서 살펴본 게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그림이어서 지금 약간 핑크색으로 칠해진 건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회색을 띠고 있고 지금 이 안쪽 부분, 노란색처럼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는 하얀색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회색인 부분을 회색질이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하얀색 부분을 백색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회색 부분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뇌에서 정보 처리를 할 때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이 회색질 부분이고 이 영역의 이 위치마다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 뇌에서 어떤 신호 처리한 걸 이쪽 뇌로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 신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백색질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색질을 통해서 이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뇌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음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낀다거나 그래서 내가 어떤 피아노를 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이 회색 백색질이 이렇게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앞에서 우리 뇌는 이제 뉴런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뉴런이 우리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뉴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뉴런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뉴런의 모양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깐 영어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영어랑 한글을 같이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어떤 몸체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셀바디, 세포체라고 하기도 하고 소마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세포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얘가 이제 어떤 정보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정보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또 뉴런들로부터 신호를 받아와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여기서 세포체에서 뻗어져 나와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수상돌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체에서 수상돌기가 이렇게 뻗어져 나와져 있고 얘네들이 다른 뉴런들로부터 시냅스를 이루면서 이제 신호를 받아오게 되고 이 수상돌기들이 그런 신호들을 받아와서 이 세포체에서 그 받아온 신호의 세기에 따라서 신호를 전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신호를 전달해야겠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 굵은 그 선이 나와 있죠. 이런 것을 지금 축삭이라고 하는데 이 축삭을 통해서 세포체가 어떤 신호를 발생시켜서 축삭으로 이제 신호를 내보내주게 되고 그 신호를 또 시냅스를 이루면서 다른 신경세포에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신경세포는 크게 세포체, 축삭, 수상돌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수상돌기를 통해서 다른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와서 세포체가 이 신호를 내보낼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이 세포체가 신호를 내보내기로 결정을 하면 축삭을 통해서 다른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 회색질 부분이 있고 백색질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 회색질 부분은 이 신경세포의 그 세포체가 있는 위치여서 세포체가 회색을 띄어서 회색의 색상을 띠게 되는 거고 이 백색질 부분은 이 엑손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엑손이 여기서 신호 처리한 걸 다른 곳으로 이제 신호 전달을 하면서 신호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이 엑손이 너무 자세한 부분이긴 한데 엑손을 이제 마일린이라는 것이 감싸고 있어서 그 마일린이라는 것이 하얀색이어서 이 백색질이 하얀색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뉴런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제 뉴런이 신호를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살펴보려고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뉴런에다가 여기에는 이제 어떤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핀을 꽂아 놓은 거고 여기에는 그 전기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핀을 꼽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발생기나 오실로스코프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용을 해봤다면 여기에다가 함수 발생기 같은 걸 꽂아 놓은 거고 여기에는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꽂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으로 이런 신호를 넣었을 때 이 그 세포체가
출력으로 내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측정해 본 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살펴보면 이 입력으로 신호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어줬을 때는 이 세포체 안에 있는 전압이 한 마이너스 65mV 정도를 유지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입력으로 마이너스 전압을 준다. 그러면 이 세포체는 마이너스 전압으로 떨어질 때는 아무 출력도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플러스 전압을 입력으로 넣어주면 얘가 이제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입력으로 들어가는 플러스 전압이 특정 값 이상이 돼야 그때 신호를 내보내요. 그 신호를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입력값이 약하면 이 액션 포텐셜을 발생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입력값이 특정 값 이상이 되면 액션 포텐셜이라는 걸 이렇게 발생을 시켜주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더 큰 입력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더 큰 액션 포텐셜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이 입력의 세기에 따라 세면 셀수록 이 액션 포텐셜을 여러 번 발생시켜 주게 돼요. 이런 식으로 다른 뉴런들로부터 이 수상돌기로부터 신호를 받아오고 그 신호들의 세기가 얼마나 센가에 따라서 세포체에서 이런 액션 포텐셜을 신호가 입력 크기의 신호가 크면 클수록 액션 포텐셜을 자주 발생을 시키게 되고 그것을 이제 축삭을 통해서 다른 뉴런으로 이제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뉴런이 동작을 하게 되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뇌 안에 수많은 뉴런들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감각을 느끼거나 움직임을 수행하게 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뇌가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사이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방에 잠깐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설명해 줄게요. 네, 그리고 없으면 제가 이어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네, 좀 내용이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렇게 그냥 상식 삼아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질문이 없어서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뇌파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이제 수술을 필요로 하냐 필요로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수술을 필요로 하면 침습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비침습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침습적인 방법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뇌가 있고 뇌를 감싸는 막이 있어요. 4가지 막이 있는데 막이 있고 또 그 위를 두개골이 감싸고 그 위를 표피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수술을 통해서 뇌 안에서 측정을 하면 사실 가장 정확한 신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뇌 안에서 신호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서 두개골을 뚫고 뇌 속에 바늘을 꽂아서 측정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고 뇌 손상도 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뇌가 있는데 뇌에다가 바늘을 꽂아서 이 뇌 안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을 스파이크라고 해요. 네, 이 스파이크도 또 몇 가지로 나뉘는데 그냥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뇌 안에 바늘을 꽂아서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수술을 하긴 하지만 뇌에다가 바늘을 꽂진 않고 이 뇌 위에다가 이런 전극을 깔아서 뇌파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 뇌 위에서 이렇게 전극을 부착을 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을 EEG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뇌파 검사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일반적으로 뇌파라고 하면 이 EEG를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수술하지 않고 뇌에다가 어떤 전극을 부착해서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 방법은 인체에 해롭지 않아요. 인체에 전혀 뭐 어떤 자극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측정하는 거여서 위험하진 않은데 뇌에서 발생하는 이 뉴런들이 서로 주고받는 신호는 굉장히 약한 신호예요. 근데 그 신호들이 두개골은 전도체가 아니죠. 근데 이런 두개골을 지나서 표피에서 측정을 하니까 굉장히 이런 신호들이 정밀하지 않고 굉장히 뭉뚱그려져서 측정이 되게 돼요. 그런 걸 볼륨 컨덕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EEG로 측정하면 편리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밀한 신호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고, 근데 제가 앞에서 제 연구를 소개하면서 보여드렸던 장비가 MEG라는 장비인데,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EEG랑은 좀 다른 원리예요. 그래서 EEG는 전기 전압의 차이를 측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전기가 흐를 때 그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적인 변화를 자기장의 변화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방법이 MEG라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신호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가장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가 얼마나 약하냐면, 우리가 지구에는 지구 자기장이 발생을 하잖아요. 지구 자기장보다 100분의 1배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0분의 1배인가 10,000분의 1배 정도로 약한 신호인데, 그 신호를 측정을 하는 장비가 MEG라는 장비예요. 그래서 장비도 굉장히 고가고, 이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액체 헬륨을 또 사용을 하는데, 그 비용만 1년에 거의 한 1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예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해서 뇌파를 측정할 수도 있고, 수술하지 않고 뇌파를 측정할 수도 있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측정한 뇌파는 아무래도 수술을 해서 측정한 뇌파보다 좀 더 덜 정밀한 신호를 얻게 된다라는 거고, 또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지금 얘는 X축은 이제 얼마나 뇌의 영역을 정밀한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시간의 변화를 얼마나 빠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이 이 세로축에 대해서 아래쪽일수록 빠른 변화를 측정할 수 있고, 위쪽으로 갈수록 느린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 X축은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좀 더 공간적으로 넓은 영역의 변화만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좁은 영역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술을 통해서 측정하는 스파이크 신호는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좁은 영역, 거의 뭐 뉴런 한두 개의 변화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 굉장히 빠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콕이라는 방법은 뇌 표면에서 측정하는 뇌신호. 얘는 그 바늘 타입보다는 좀 더 넓은 공간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는 거긴 하지만, 얘도 꽤 빠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거고, EEG나 MEG 같은 경우는 공간적으로는 더 넓은 영역의 변화밖에 관찰하지 못해요. 이런 수술해서 측정하는 방법보다는. 하지만 EEG나 MEG, 이콕이나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빠른 변화의 뇌파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MRI나 fMRI라는 것 용어를 들어봤을 텐데, MRI라는 거는 우리 뇌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뇌 영역에 어떤 종양이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때는 MRI를 찍어보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영역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찍어볼 때는 fMRI라는 걸 찍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fMRI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뉴런이 신호를 주고받는 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영역에 피가 얼마나 이동을 하는지, 그래서 혈류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라 좀 더 간접적인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fMRI는 수술하지 않고 뇌의 변화를 측정하긴 하지만, 뉴런이 신호를 주고받는 걸 측정하는 게 아니라 뇌의 혈류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라 좀 간접적으로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뇌의 변화를,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들과 그것들에 대한 장단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뇌파 분석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은 EMG라는 신호예요. EMG는 뭐냐면 우리 근육에서도 그 정기적으로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 이 근육이 움직일 때 여기서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측정을 해보면 이런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이런 형태를 띄다가 내가 이렇게 팔을 쥐었다 폈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신호가 굉장히 세게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눈으로만 봐도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이려고 했구나. 또는 뭐 팔을 움직이려고 했는지 다리를 움직이려고 했는지 어떤 근육들을 움직이려고 했는지를 눈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ECG라는 거는 ECG 또는 EKG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심장 뛰는 것을 측정한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 심장에다가 심장 뛸 때도 이제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재보면 이런 형태를 띠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PQRS라고 해서 어떤 형태를 띠고 이 피크점들이 피크점과 피크점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 얘와 얘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 뭐 얘와 얘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ECG나 EKG 같은 경우도 이런 패턴을 눈으로 봐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EEG 같은 경우에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런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눈으로 봐서는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떤 눈 깜빡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 뇌파의 변화라기보다 이건 잡음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눈 깜빡임에 의한 뇌파 변화가 아니라 어떤 내가 감정이 달라진다거나 어떤 뇌에서 명령을 내보낸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뇌파 변화는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그런 뇌파 변화는 눈으로 분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뇌파를 분석을 할 때는 동일한 실험을 여러 번 반복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뇌파 실험을 한 방법은 크게 이벤트 릴레이티드 방법이랑 스폰테니어스라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벤트 릴레이티드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건 뭐냐면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그때마다 뇌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 번 반복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 손을 움직여라 라는 명령을 이때 주고 그거에 따라서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한 번 찍으면 뇌파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 어떤 형태가 뇌파 팔을 움직이려고 하는 형태와 관련이 돼 있는 뇌파인지를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여러 번 찍어요. 예를 들어서 100번을 찍은 다음에 이 뇌파 신호를 평균을 내면 이 움직임과 관련이 없었던 뇌파들은 막 위로 발생했다가 아래로 발생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100번 측정해서 평균을 내면 상관이 없는 뇌파들은 이렇게 랜덤하게 발생을 하니까 그런 애들은 평균을 치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관련이 되어 있던 형태들은 계속 동일하게 약하더라도 동일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형태가 유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뇌파를 여러 번 찍어서 평균을 취하면 이런 어떤 형태를 나타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뇌파의 형태를 분석하는 방법을 ERP 분석이라고 하고 이런 분석 방법을 많이 쓰게 되고 또는 이렇게 반복해서 자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연속된 뇌파를 찍고 그때의 뇌파의 전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는 실험을 하기도 해요. 그건 스폰테니어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 내용은 따로 다루진 않을게요. 그래서 뇌파 분석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ERP라는 분석이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이고 그래서 어떤 평상시 상태 대비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뇌파의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가지고 어떤 질병이 있는 환자와 일반인과 뇌파가 어떻게 다른가 분석을 해서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은 뇌의 어떤 영역에서 이런 변화가 다르구나. 그래서 어느 뇌 영역이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지 아닌지를 이런 뇌파 패턴을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ERP 분석을 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 뇌파에서는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특정 시각 자극을 보면 해당 주파수에서 파워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도 했고 팔 움직임을 수행을 할 때 또 그런 주파수에 따라서 파워가 감소하거나 증가하기도 한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
뇌파를 퓨리에 트랜스폼이라는 변환을 통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각 주파수별로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이제 주파수인데, 그래서 이런 뇌파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가는 거에 따라서 주파수별로 파워가 이렇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석 방법을 타임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라고 하고, 이런 것을 제 뇌의 위치마다 뇌파를 측정하는 위치가 여러 곳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위치마다 이런 뇌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분석 방법은 앞에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 이런 뇌파를 보면 뇌파가 감소했다 증가하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그럼 이게 뇌 영역별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럼 딱 이때의 뇌파, 뭐 25Hz에서 40Hz의 뇌파가 각 영역별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위치별로 특정 주파수의 세기가 어떤지, 그래서 이 뇌의 영역에 대해서 어느 영역이 시각 자극에 대해서 어느 영역이 파워가 증가하고 어느 영역이 파워가 감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기도 하고, 또 커넥티비티 분석이라고 해서 뇌 영역들 간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게 되는데 어느 영역에서 어느 영역으로 신호를 주고받았는지를 분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분석 방법을 커넥티비티 분석이라고 하고, 커넥티비티 분석도 크게 스트럭처럴 커넥티비티, 뭐 펑셔널 커넥티비티, 이펙티브 커넥티비티로 나뉘긴 하는데, 이런 분석 방법들을 통해서 뇌가 신호를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뇌 기계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뇌에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뇌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이 시간에는 이런 신호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호를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입력으로 넣으면 이렇게 발생한 신호를 입력으로 넣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들을 분류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 객관적인 설명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매틀랩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뇌파로부터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실습을 해보긴 어렵겠지만 매틀랩을 사용하실 줄 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뇌파 분석하는 것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